네, 이게 3개월 전에 우리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서 사실 연말에 2차 코로나 유행이 있을 거라고 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음, 1차 코로나에 있어서 3개월 전에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 사실상 1차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음, 신천지 사태가 터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했습니다. 어, 극복을 하고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도 방역에 성공을 했고 음, 그다음에 5일의 휴일 연휴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두 번째 우리가 1차 방역의 성공을 선언하려고 하는 시점에 또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생했던 문제였었고 또 신천지 문제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전방에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만약에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전 세계 역시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고 뭔가 우리는 좀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음, 드리도록 아, 할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용인에서 5군데 클럽을 돌아다녔다. 우선 음,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는 클럽을 제가 20년 전에 가본 게 음,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얼리 어답터여서 나이트 리어답트, 다니다가 아, 갑자기 한번 가보자.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클럽을 어떻게 5군데가 돌았을까? 우선은 여기서 전 충격을 받았다가 음,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음, 클럽을 5군데 갔다고 했는데 역학조사에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음, 이유가 뭐냐면 클럽도 어쨌든 이제 술을 팔고요. 음식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데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일반 음식점이라는 게 있고요. 단란주점이라는 게 있고 유흥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는 뭐냐면 음, 셋 다 술은 팔 수 있어요. 음, 술은 팔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가는 식당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는 주점들 이런 게 다 일반 음식점입니다. 술은 팔 수 있는데 춤은 출 수가 없는 거고요. 음, 단란주점하고 그다음 유흥주점은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음, 하나씩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단란주점에는 유흥 접객권이 없어요. 음,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 음. 그런데 유흥주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룸사롱 요즘엔 뭐 노래바 이런 이름을 많이 쓰던데 이 룸사롱은 유흥 접객권이 있어요. 이게 소위 1종, 2종, 3종 이런 거 그런 구분이에요. 네, 그 구분인데 어, 이제 한 단계씩 높아지죠. 근데 지금 클럽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곳들이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만약에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수월했을 건데 음, 그렇지 않고 어떤 거는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단란주점으로 돼 있고 어떤 건 유흥주점으로 돼 있고 이래서 음, 클럽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또 혼란에 빠져 있어서 음, 이번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법제 정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계속 하나씩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 문제도 역시 또 보수 언론의 혐오 조장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국민일보에 아, 단독이 국민일보입니다. 네, 있었죠. 네. 네, 그 국민일보가 이제 또 기독교 또 그쪽 이제 색채를 띠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그런 걸 드러낼 필요가 없는 시점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이제 꺼낸 건데 이걸 지금 이 게이 클럽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수면방 얘기도 나왔잖아요. 블랙 수면방이라고 해서 그 블랙 수면방은 이제 그 성소수자들의 성행위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런 곳들을 굳이 게이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다. 왜?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성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럼 대구 경북은 우리와 정파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유행이 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한두 끝도 없어지는 문제고요. 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음성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성화되는 문제를 역시 보수 언론들이 그런 식의 꼼수로 또 어려움,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 생각은 하고 있는 언론들이 이제 고민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묘수를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던졌습니다. 음, 뭐라고 던졌냐? 네, 일반 시민과 함께 검사 받으면 된다. 그곳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어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코로나에 걸린 줄 알고 한 달쯤 전에 한번 이제 검사를 맡으러 가본 적이 있는데 검사 안 해줬어요.
예, 저한테 이제 문진을 하더니 당신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음. 근데 저처럼 조금 아프면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걸 전부 무료로 해가지고 이 동네 갔다 온 사람들, 논현동 갔다 온 사람들 아무나 와서 하면 무료로 전부 검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조용히 섞여 와서 검사를 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증상은 비슷한데 하지만 확진자를 만난 경험이나 그쪽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특별히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살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이 다시 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적발이 되면요, 그에 따른 이제 구상권 청구부터 해서 몇 천만 원, 몇억 단위까지 직접 돈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의라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단 논쟁을 뭐 신천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왜 이 시기에 그렇게 놀러 다니는가도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과 시스템 제도를 통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요구하고 강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요. 각각의 그 업종별로 그 음식점들, 주점일 수도 있고 클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신분증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사하는 쪽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요. 네, 그쪽을 찾아간 젊은이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제2호에 따르게 되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지자체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에 우리 그 교회 집회를 방지했던 것도 금지했던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번에 집합 금지 명령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여러분들 금지라는 게 무엇을 하지 말 것,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근데 누구한테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순간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벌칙 조항 적용받아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부와 단체, 지자체들이 너무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사관이나 대위나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문제를 묻지 않겠다. 그래 검사 받아라 얘기를 했죠. 방금 말씀드린 개의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역을 나눠가지고 일반 시민과 섞여서 들어와라. 당신이 개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문제가 있잖아요. 싱가포르가 잘 대처를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로 해서 이제 전파가 엄청 많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3년의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을 시키지 않을 테니 와서 검사를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에 그 혁신이 있고 또한 그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하나하나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을 금지하는 게 이게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로 영업금지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영업금지를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재량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업금지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랬던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경찰까지 동원을 할 수 있는 게 중대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대본에 이제 중대본 부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차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동원이 이렇게 기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그만큼 또 다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본만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권 발동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질본은 전투병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중대본이 하고 있는 게 보급병의 역할인데 보급병의 역할이 만약 뚫려버리게 되면 앞에 전투병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대본이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젊은이들이라는 부분이 전 좀 걸립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서 제주까지 가서도 감염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서울의 이태원, 그리고 지금 이태원 끝나고 나니까 강남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풍선 효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데, 그럼 풍선은 터뜨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을 막아도 강남으로 넘어가요. 또 여길 막으면 또 경기도로 넘어가는 거고요. 놀려고 마음먹은 날은 노는 거거든. 그래서 젊은이들은 전국을 사실상 휘젓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봤던 신천지 사태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학교까지 연결돼서 이 진원지가 두 군데로 만약에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더 연기를 하고 우선 이쪽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학교 연기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는 이제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은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 전에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진단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증상이 발현돼서 좀 강도는 셉니다. 하지만 이태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건 전국 단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의 총량이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학교 문제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5월 16일, 예, 이번 주 토요일에 5급 공채 행정고시 학생들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일 날 공인노무사 학생들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이 전에 손해사정사 시험은 몇 명이 치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널브러 놓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 저는 연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이거를 좀 같이 감수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용보험이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50% 정도 우리 이제 경제활동하는 노동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반 정도는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정작 사회보장이 더 절실한 분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실업 위험이 더 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제 그 강기정 수석에 대한 문제는 그 공약만 읽어봤어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번 총선에 민주당 공약이었어요.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가. 네, 그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드리면 아실 건데요. 보험 설계사 FC 있죠. FC 분들,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방문 학습지 그분들이 사실 이제 도급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종속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 있고요. 골프장 캐디라거나 레미콘 기사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플랫폼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분들 배달 대행하는 그 지난번에 배달의 민족이 계셨을 때 또는 대리운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 영세 자영업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같이 일하는 분들 무급 가족 종사자들 이분들이 사실상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로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고용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런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영업자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죠. 예. 주의해야 됩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시골에서 펌프를 돌릴 때도 먼저 물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뭐 당연히 물이 나오지 않겠죠. 이 고용보험은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처음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했다가 2년 뒤에 바로 1인 사업장 해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 50% 정도의 근로자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에서 최저 생계를 보장하도록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예, 지금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번에 최저 취업 준비시킨다는 그 부분이 저는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네.
그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고용보험법에 세 가지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고용보험법 1조 목적에도 딱 나오는데 실업의 예방 그리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 이렇게 해서 사실 취업 지원 제도가 고용보험법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신 거는 정말 또 다른 뭐 법을 만든다거나 또 다른 뭐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럼 이건 정말 새로운 신세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부처청 이걸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질본이 아직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는 한데 청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어요. 원래 청이었는데 그것이 처로 승격이 돼요. 처로 승격이 된다는 거는 국무총리실 산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부 장관 위치냐 국무총리 위치냐에 따라서 청이냐 처냐 이건데 질본 같은 경우에는 청의 지위를 이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건 법무부에 검찰청이 있고요. 기재부에 국세청이 있고 행안부에 경찰청 이렇게 있듯이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청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질본이 하나의 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질본은 이제 질병관리총장 되는 거예요? 청장인데 이게 차관급이 되는 거예요. 급으로 치면 총장 해야지. 그러네. 윤석열급 해서 와. 급으로 치면 지금 총장 해도 부족한 판인데. 청이라니까 웬 총이야? 검찰청 때문에. 정은경 총장. 예, 그러니까. 윤석열 청장. 그렇죠. 그 한 개씩 바꿔. 우리 신민 AI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신민 AI 가만 있어.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외와 그리고 미내외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내외. 네, 미국 내외. 신박한 표현이네. 네. 북한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누가 먼저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면 뒷바퀴라도 굴러야 된다. 우리가 통일 향해 가는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뒷바퀴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현재 전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내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는 말씀하신 180석, 108석에 그만큼 문재인 정부 70% 이상의 지지율 여기서 자신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국외적으로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고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하셨죠. 외신 기자들한테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관심 많아요? 라고 하니까 그럼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두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 왜 관심을 가져?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도 다른 나라들이 다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다음 이제 미내외를 보게 되면은 미국 내부적으로는 야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더 이상 미국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1, 2년 차에 정말 잘해오다가 3년 차에 미국 때문에 쉬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은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미국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위상이. WHO나 이런 문제들 유엔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국내외와 미내외를 나누게 되면 네 가지 변수가 모두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비준의 문제는 사실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서 조약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서로서 체결한 규범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준은 사실 비준이 아니라 비준 동의거든요. 비준 동의안 처리죠. 간단히 네네. 그러니까 체결을 하러 가. 이건 대통령 마음이에요. 또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비준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동의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준 동의를 못 받은 상태면 저쪽 나라에서는 우리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어서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너네는 왜 효력이 없냐? 그럼 니네가 언제 뒤집을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비준 동의까지 받을 수 있으면 아예 우리 헌법 아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남북 관계를. 요거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8시에 수업을 했는데 7시에 신청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봤는데 해줄 말이 없어요. 너무 간단해. 그냥 저 쓰는 신용카드 그 사이트 페이지 들어갔어요. 가니까 앞에 팝업이 떠 있어. 그 팝업을 클릭했어.
그때 뭐 입력하라는 게 3개인가밖에 없어. 끝났는데 10초도 안 걸렸어. 문자와? 액티브엑스 네. 안 깔아도 돼요? 끝났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용카드, 선불카드 이거 말하는 체크카드 말하는 거. 네네네. 지역 상품권 이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이제 방법은 제로페이도 지금도 가능하고요. 중앙정부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자기가 편한 거 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저는 해봤는데 너무 간단히 끝나서 그리고 이거 하시면은 되도록이면 좀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를 좀 사용을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요 뭐가 가능하냐면 그 제로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거를 쓸 수 있는 가게를 찾게 돼요. 그럼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게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옷가게가 있었네? 이렇게 맞아. 맛있는 음식점이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면서 또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도 예. 있습니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거는-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 금액 기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메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좀 안 보이는 쪽에 찾아서라도 할 거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 근데 우선 그 부분에 갑자기 제가 또 분노를 하는데 이게 그거에 대해 검찰 증인이라고 나온 아이가 박 씨하고 장 씨라는 친구예요. 근데 한 명은 거기 조민 학생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한 명 장 씨라는 친구는 거기 저게 조민 학생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럼 너는 어딨니? 라고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너가 있는 자리를 가리켜 보라고 하니까 장 씨가 그 화면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기에 없었는데 거기에 조민 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전 화장실 갔었죠? 라는 거야.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조민 학생은 화장실 가면 안 되니? 만약에 그 화면에 없어서 조민 학생이 출석을 안 한 거라면 조민 학생도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니? 너는 그 자리 내가 봤을 때 네가 출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치한 논쟁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그다음 연결되어 있는 증거인멸 3축을 중심으로 한 사건인데요. 사모펀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범동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그다음 입시비리 사건도 이거는 본 재판에서 확인이 됐고요. 증거인멸은 연결될 고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인간들이 중간에 보석 허가해달라니까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내보냈어요. 연장은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도 연장할 명분은 없는 거야. 근데 보석은 또 이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전 하나의 희망을 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형사소송법 70조의 구속사유를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조국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피의자가 당시에 동부지법이었는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 후퇴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에 공정한 저해를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이러니까 이 양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쪽에서는 야 영장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할 거냐 말까 얘기하는데 왜 본안 재판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저쪽에서는 저 봐라 중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양쪽 다 아니고요. 뭐냐면 구속영장이라는 건요. 이 형사 재판의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는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을 텐데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임시적인 방책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을 가버리거나 하면은 유죄 판결 나와도 죄를 물을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전제가 뭐냐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베이스 위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영장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준 거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AI.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결국은 언론개혁 문제로 다 또 연결이 되고 앞에서 코로나 얘기했던 것도 게이클럽 쓸데없는 혐오 조장 이번에 이 검찰개혁 문제 정경심 교수 사건 전부 다 언론개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정말 역겨운 게 채널 A 사건에서 본인들 뭘 알고 있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아놨었잖아요. 압수수색을. 그런데 우리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언론사의 범죄의 자유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충분히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걸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이고 뭐고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문제가 언론 개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음.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본질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든 아니면 대통령 그 정부 직제 규정이든지 간에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어떤 직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 사건,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사건이 이걸 가지고 조국을 한번 얽매 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다음 들어왔던 게 바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또 치고 들어온 게 청와대 한명수 사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조국을 얽어매면 그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겠다, 이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전 다 언론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데, 언론 문제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노동법원을 전문법원으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정말로 많이 동의하고 그 부분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언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법원이 전문 법원이 나와주고, 이제 이 공수처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 검사가 뭘 잘못하면 위법인데 검사가 뭘 잘못하면 범죄를 구성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언론도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범죄가 된다라는 법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뭐 더 나아가 전문 법원까지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년 의원 진짜 화끈한 분인 것 같아요. 이 김영진 의원도 화끈한 분이거든요. 근데 김태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만약에 출석률 떨어지고 해버리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세비 삭감하고 출석 제한시키고 해서 징계 내려버리겠다. 이게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등은 오직 국회만 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국회가 국회의원을 조지는 건 가능해요. 근데 조져버리겠다는 거야. 일 안 하는 놈은 우리 당 니네 당 따지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 두 번째, 미래한국당 니네 교섭단체 만들고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막 이렇게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상임위 하나도 안 주겠다. 이걸 그냥 대놓고 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화끈하신 분입니다. 네, 내 스타일이야. 자,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게 92년도에 수요 집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 정의연대의 전신이 정대협입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고, 다들 많이 뭐 분노하시는 거랑 마찬가지. 저도 정말 분노가 되는 게, 이 정대협에서 저희 선배가 계속 일을 하면서 학생회실에 와서 밥도 해주고 했던 누님입니다.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다 지켜봤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빨갱이, 앵벌이, 또 이용수 할머니를 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결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수요 집회라는 것이 어디까지 지금까지 92년도부터 해서 30년간 1,400번 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거 기부금이요. 이거 기부금 품법이 따로 있고요. 국세청에 가면요, 그 기부금 사유 용처 나와 있고요. 이거 지정 기부금이고요. 49억 중에 40억이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드릴 수 없는 돈입니다. 쓸데없는 거 갖고 장난치는데, 사실관계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동지라고 말했던 당선자 아닙니까? 의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었으면 좀 믿어주자. 우리 네. 쪽에는 반미주의자인데 왜 미국 유학 보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반미가 상징적 미국 이렇게 가는 거지 미국의 학교를 반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지금 이걸 전 이제 해방 종국에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이 전부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직접 가서 죽이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암살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의 문제, 유시민 작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서 존경받고 양심 있는 인사로 인정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영혼까지 탈탈 털기, 흠집 내기를 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싶네요. 네, 공무원들이 기재부가 가장 인기 부처였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김종인 씨가 40대 경제 전문가 이런 얘기한 거랑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의 방식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남기 부총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GNP 대비 지금 우리가 1% 정도밖에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막 내보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IMF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 성장치를 보게 되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우린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거의 가장 월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뭐 준다고 해서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국채 못 사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경제부처의 수장은 이제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세상,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려고 하게 되면 정무적 감각이 있고 미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제통으로 나와서 경제부처 수장을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옛날 경제 뭐 학 서적이나 읽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웅인데 네. 서로 이거 쟤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 나는 이게- 제가 처음부터 네. 싫었어요. 재밌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192조에 보면 임기 아직 개시 전이잖아요.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요걸 피해줘야 돼.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 여기에 지금 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으로 가도 되고요, 제명으로 가도 돼. 예,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이랑 합당하면서 얘네들이 떨궈지고 나가도 되고, 제명을 시키고 합당을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전술이 있는데 그 중에 후자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없어요. 얘네가 머리가 있으면 무조건 합당해요. 갈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 공수처 문제, 상임위 문제 두 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통당 혼자 있어도 2명의 추천위원은 미통당이 정합니다. 그럼 여기 미한당이 교섭단체로 들어와도 2명은 지들이 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가는 게 없고, 상임위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얘네들이 합당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뭐 한두 자리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섭단체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땐 괘씸죄 적용해서 상임위 안 준다고 했거든요. 상임위 하나라도 받으려면 공수처 부분에서는 제로 게임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 부분에서는 합당하고 형님 살려주세요 해야지 하나라도 나오는 판이어서 얘네들은 무조건 합당한다. 이 원내 총괄 수석 부대표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러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론조사와 선거에 불복하는 장은 영원히 당선되지 않으리.